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오늘은요 10월 4주차 2021년 10월 4주차 위클리 교통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TV 벤더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된 얘기는요 신림선 동북선. 제가 가급적 그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제가 답을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 제가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생각을 좀 해가면서 이런 위클리 그 교통에 지금 그 내용들을 좀 가급적 담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좀 어떤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최대한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좀 최대한 챙겨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신림선과 동북선 서울 도시철도 사업이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GTX C노선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기사화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또 있어요. 저 밑에 거제까지 가는 거. 그래서 거제역의 위치가 과연 어디가 좋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번 주 위클리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빌트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건설 알림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에서 하는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의 진행 사항들을 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이는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좀 알림의 상황이고요. 신림선 어디까지 왔고 언제 좀 개통이 될 것 같고, 이 노선의 의미는 또 어떤 거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림선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그죠? 아무래도 또 여의도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 색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방역, 그 다음에 7호선에 연결되는 보라매역, 그 다음에 2호선과 연결되는 신림역,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로 들어가는 이러한 노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9, 209, 309 이렇게 차량기지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게 신림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까지 어떤 전체적인 계획들이 있다가 본격적인 공사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원래 2021년 맞죠? 올해 내년까지 공사를 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전체적인 일정 상황에서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수 이제 됐고, 전체적인 진행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사진이 나와서 이제 보시면 좀 같이 좀 공유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단계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마지막 공사가 좀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역에 있는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에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무인으로 가는 경전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운전을 좀 해야 돼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러고 이런 전체적인 운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서울시의 승인이 좀 나주면, 그리고 이런 교통에 대한 환승,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운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면 그래도 여기는 지금 109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209나 309는 이거보다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말쯤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상황들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 기간만 끝난다라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년 말쯤에는 한번 이렇게 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안 되면 약간은 조금 더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09는 2022년 2월달, 그리고 뭐 설계가 조금 이렇게 공사가 좀 연장이 돼서 5월 26일 날 준공. 이거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실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109를 보시면 아까 말한 색강역에서 이제 여기 대림역까지, 그죠?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보라매역까지 이렇게 109를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건설해서 이렇게 가급적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뭐 계약, 집행 현황, 공정 사진, 저는 가급적 개요와 공정 사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뭐 기사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신림선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고, 아무래도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반영은 생각보다 상당히 앞 구간에서 반영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노선이 다니고 철도가 다닌다라고 해서 개통하면 오른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경험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철도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좋은 상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오면 계획도도 별로 안 오르고 설계도도 안 오르고 실제로 운행을 해도 별로 안 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그러니까 뭐 예타, 사전 예단 통과가 되고 아주 자그마한 뉴스도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입지적 상황 아니면 교통적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어느 때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단순하게 노선, 역, 주변의 가격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과연 이 지역이 서울에서 어떠한 어떤 지역적 효과나 가격대, 그리고 학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격에 투영됐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09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고, 또 이 경전철 사업이에요. 서울 도시철도는 꼭 경전철로 가라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은 특히 서울 구간은 대부분 경전철 형태로 갑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공사 기간도 그렇고요, 공사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전철, 이 도시철도의 어떤 목적, 아무래도 이게 좀 광역철도다 그러면 지역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철도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주요 구간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구간은 상당히 어떤 셔틀 개념, 이런 개념도 전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사업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경전철로 하고요. 지역, 인천이나 뭐 경기도 다른 광역 단위급에서는 중양전철은 잘 안 가고요. 중형전철, 그러니까 중량과 경량, 그러니까 경전철이 경량전철이거든요. 그 사이에 중형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 아니면 부산이나 대전, 대구 이런 것들은 이제 중형전철급들이 많이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 중형전철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사가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런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시스템으로, 노선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무인으로 시스템으로 운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짧게는 두량, 그리고 한 량의 적정한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70명, 80명 정도. 그러면 두량이 간다 그러면 140명, 160명 정도 한 번 갈 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표적인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를 좀 봐시면요. 209는 이제 109에 이어서 이제 백사역에서 쭉 이어져서 여기 한번 볼까요? 보람의 역에서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보람의 병원, 그렇죠? 신림역까지 이어지는 209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고, 또 여기 109, 110 이런 구간에는 또 현대아파트나 이런 좀 약간은 구축이면서 좀 단지수가 있는 이런 단지들의 효과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지도에서 보일 정도의 단지면 그래도 단지 규모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들의 어떤 실제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겠냐라고 봐주시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뭐 제가 보기엔 2호선, 뭐 7호선, 9호선 이런 노선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 강남의 어떤 메인 업무 단지를 아니면 메인 어떤 상업 단지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호선, 뭐 7호선, 9호선 그 축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신림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게 무인이지만 인원이 많이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운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셔틀의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마을버스를 탄다거나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그리고 이게 경전철의 또 특징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면 바로 승강장이 바로 이어져서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광역전철들, 이런 서울 지하철, 특히 뭐 1, 2, 3, 4는 별로 깊지가 않은데 5, 6, 7, 8 또는 9호선은 상당히 깊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지하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깊으면 아무래도 한번 타려면 좀 약간의 좀 시간이 들어요. 시간하고 에너지가. 근데 그거에 비하면 경전철은 되게 낮은 구간에 승강장들이 배치가 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열차 운행도 좋고요. 그러니까 자주 다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도 짧기 때문에 이런 셔틀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상황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동네마다 다 있긴 하지만 운행이 몇 대 없어요. 실제 몇 대 다니지도 않고요. 운행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경전철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 주변이다 그러면 역으로 와서 한 뭐 계단, 두 계단 밟고 내려가서 타고 가서 여기서 갈아타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좋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에, 역 주변에 이렇게 역사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입구도 많지가 않습니다. 경전철의 특징이 그래요. 출입구가 예전에는 사거리에 많이 낮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뭐 사거리다 그러면 막 4개씩 낮았지만 경전철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1개, 2개, 뭐 이렇게 3개, 이게 다예요. 경전철 사업은.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역 중심의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모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노선의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림역, 맞죠? 보람의 역, 맞죠? 9호선 대방역, 여기 색강역 대방역, 1호선 대방역, 이렇게 또 여러 개 환승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노선이다. 그리고 그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 현황들을 좀 보면 아마 이제 지하 매설물들은 이제 다 이제 공사가 끝나서 이제 콘크리트는 다 덮여 있는 거고요. 집안들을 좀 조성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3 정거장 뭐 이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5 정거장, 105 정거장, 수도요고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 정거장 보시면 이쪽 보람의 병원 쪽이 이 근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107, 108 정거장, 107, 108 정거장, 108 정거장이 신림역 주변에 신림역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8 정거장 여기 있죠. 여기 106 정거장, 여기 108 정거장. 그래도 뭐 좀 정거장 주변에 확실하게 107, 108, 107, 108이 좀 뭔가 많은 이렇게 좀 상업
맞죠? 근생 건물들, 그다음에 중심권 어떤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필요하면 신림선만 하나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시간들 가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위클리 교통에서 다루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끊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동북선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동북선은 뭐냐? 봐볼까요? 여기가 101 정거장이 왕십리역입니다. 왕십리역. 그렇죠? 왕십리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03 정거장, 104 정거장, 107 정거장, 그 다음에 112 정거장, 116 정거장, 뭐 4호선 겹치고요, 또 7호선 겹치고요, 또 4호선 겹치고요, 6호선 겹치고요,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노선이지요. 네, 이렇게 또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걸로 한번 볼까요? 네, 101 정거장, 성동구, 맞죠? 성동구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2 정거장, 또 103 정거장, 103 정거장이 이제 제기동역, 맞죠? 1호선 제기동역, 제기동역, 이제 1호선과 이렇게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104 정거장, 6호선이겠죠? 6호선. 고려대역과 이렇게 환승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07 정거장, 위아 삼거리와 이렇게 환승을 하는, 지금 아마 좀 이동거리가 있겠죠. 여기는 제법 거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112 정거장, 112 정거장 하계역과 이렇게 7호선이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110, 이제, 6역, 그렇죠? 예, 상계역과 또 이렇게 환승이 되는. 그 다음에 차량 기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5역에서 이렇게 차량 기지로 빠지는, 이게 동북선입니다. 동북선. 이렇게 경관상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위에서. 네, 좋은 사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걸로. 그래서 왕십리다, 청계천을 지나간다, 다 지하로 가는 겁니다. 지하로 간다. 그래서 제기동역을 지나간다, 또 고려대역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미아 삼거리 역을 또 지나간다. 또 여기가 4호선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작은 산자락들 지나가고, 또 월계역, 하계역, 그 다음에 이렇게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차량 기지가 이쪽에 배치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게 북한산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신림선 하면 어디 가죠? 서울대역 가죠. 그 다음에 이 동북선 하면 어디 갑니까? 고려대역 가지요. 그 다음에 서부선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곧 준비를 할 겁니다. 서부선 하면 어디 가죠? 연신내역. 연신내가 서부선 하면은 연신내가 아니죠. 저기 어디죠? 연세대 맞죠? 연세대 가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도시철도 3대 이게 뭐라고 하죠? 3대, 이게 이렇게, 아마 노선이 이렇게, 신림선, 맞죠? 동북선, 이렇게, 또 서부선, 이렇게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에 상당히 좋은 노선을 깔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의 도시철도 사업에서 핵심은 미래신사선이겠죠. 강남 일대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 노선의 가치나 의미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은 나름대로 노선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노선은요, 물론 업무단지에 바로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 노선의 환승의 역할을 많이 해주면 돼요. 가급적 2호선은 꼭 통과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노선도 최소한 3개, 4개 정도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약간의 전체적인 거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셔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꾸 연계해서 다른 지역으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주어줘야 됩니다. 요 앞에서 보시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많이 좋아지는 걸까요? 노선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이 노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먼 곳, 버스는 다니지만 그래도 지하철에 있는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좀 편리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생기는 곳, 맞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리가 조금 약간 서울 외곽 쪽이 조금 더 노선의 의미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타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이 경전철을 타고 왕십리에서 분당선을 타고 선릉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훨씬.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선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모지의 어떤 이런 역들, 미아 삼거리 이후 구간의 이러한 역들 없잖아요. 맞죠?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좋아진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요런 지역들 맞죠? 113, 114 이런 것들도 좀 애매했잖아요. 115 요런 지역들이 이거를 타고 그래도 맞죠? 하계역을 가든 여기를 가든 제가 보기에는 상황적으로는 왕십리역 지금 왕십리역이 생각보다 환승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더 모이겠죠. 근데 그 더 모였다라고 해서 왕십리역 주변에 어떤 기능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하의 환승에 대한 인구들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다 외곽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모이는 자리, 환승이 많은 자리는 지역의 상황, 그러니까 주변의 어떠한 기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여건들은 되는 겁니다. 왜? 좋든 싫든 왕십리역으로 다 모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GTX까지 모이는 거잖아요. 왕십리역 GTX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왕십리역 주변의 업무나 상업적 기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알게 술자리 무슨 호프집을 하나 열더라도 이 분위기를 타서 왕십리역이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느낌만 주어주면 언제든지 이렇게 또 새로운 상권으로, 지금도 상권이 있지만 더 폭발력 있는 상권으로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생각을 두 가지로 같이 해주셔야 돼요. 환승이 되면 그 주변이 좋아진다. 꼭 그렇진 않다. 하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서 주변에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 폭발력은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일단은 공사 기간이 2026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단순하게 보라는 것보다 2027년 정도 운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년이잖아요. 2, 3, 4, 5, 6, 7. 그러니까 2, 3, 4, 5, 6, 7.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라는 게 이거는 좀 저스트하다. 여유 어떤 범위 여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공사 기간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안전 또는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공사가 당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늘어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떤 회사의 상황 아니면 시공사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건축 이런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예전에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할 때도 아마 고려개발인가요?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그러니까 철도는요 다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공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업 기간을 다 늘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럴 어떤 가능성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그래도 메이저 시공사들이 철도는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부분은 전 크지 않다. 다만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 안전이나 이런 문화재, 기타 등등 이런 상황 때문에 평소보다는 한 6개월, 1년 정도는 딜레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더라.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한 6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올 초에요. 올 초에 이렇게 이제 어디선가 뚫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맞죠? 그래서 뚫어서 작업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백사정거장 여기 보시면 아까 백사정거장 고려대역, 고려대역이 맞나요? 이쪽이 고려대 같은데요. 고려대 같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9. 그러니까 차량 기지를 끝쪽으로 놓고요. 여기 4개씩 끊어가면 어떨까요? 109, 209, 309, 409 이런 식으로 노선이 전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비 중심으로 공구를 이렇게 분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9 그렇죠? 109 예, 여기 보시면 금호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백사역 고려대역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9요. 209 105가 미아 삼거리 같아요. 미아 삼거리 쪽 앞쪽에 거기 같습니다. 미아 삼거리 이 꽝나는 부분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여기가 지금 미아 삼거리 여기고요. 여기는 요 앞쪽에 그쪽 같고요. 그 다음에 108 정거장 여기도 209 108 정거장 어딜까요? 108 정거장 여기 미아 삼거리가 미아 삼거리가 107이고요. 여기는 아마 종암경찰서인가 106이 그렇고 여기는 아마 창문요구인가 그렇습니다. 예, 창문요구 쪽 보시면 이제 북서울 가기 전에 창문요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는 미아 삼거리는 아니고요. 여기 105도 아니고 여기 아까 앞쪽이고요. 여기 아마 종암경찰서. 그 다음에 108 여기가 쌍문요고 창문요고 쪽 있고요. 309 좀 보시면 309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209는 호반에서 하고요. 호반에서 하고 109 110 아까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면 109, 110 여기가 월계역 있는 쪽 맞죠? 월계역 이렇게 있는 쪽 같습니다. 월계역 그 앞쪽 북서울 꿈의 숲 앞쪽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주로 많이 갔던 그러니까 저는 좀 일찍 가는 편이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역사관 탐사대가 아니어도 이렇게 간혹 저희가 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이렇게 개통하기 전에 그래도 좀 이슈가 많기 전에 가급적 현장을 좀 다녀서 좀 미리 이왕이면 조금 지역을 선점하면 좋잖아요. 미리 다 갔었던 데고 지금도 여러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109, 이제 110 정거장 이제 309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9, 그다음에 코롱 글로벌에서 이제 하고 있고 114 정거장, 그다음에 차량 기지. 아까 115 구간에서 있는 차량 기지. 대충 이 정도 느낌. 차량 기지. 아까 115 들어가는 차량 기지. 이쪽에 하계역 위쪽으로 지나가서 여기 딱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 운전면허 시험장에 아마 이전을 했을 겁니다. 그 보상 때문에 되게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거 이전했을 것 같고요. 이전했으니까 뭐 차량기를 짓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다. 동북선이 이런 곳이구나.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또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잘 동북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좀만 더 기다리면 이제 시작이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불편하시겠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지만 노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GTX C 노선 연합뉴스 기사고요. 연합뉴스 기사고 C 노선 C 노선 노선 촉구 맞죠? 10월 25일 날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덕정역이 아니라 동두천역으로 연장을 해달라. 여기는 이제 지도상에는 덕정이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일단 한번 기사를 볼까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죠. 동두천시 GTX 신호선 연장 국토부에 전달.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렇죠. 인구가 동두천은 1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1만 명이 제출을 했다. 그래서 지역의 땡땡땡 시장, 의원, 장관을 만나서 서명부를 전달했고 덕정역이 아니라 동두천역으로 연장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땡땡 시장은 그렇죠?
동두천 연장이야말로 경기 북부와 강남을 잇는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할 거다. 그래서 해달라. 그래서 건의문과 함께 지난 2월 착수한 동두천 연장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도 국토부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가 의뢰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라는 거죠. 누가 의뢰한 거죠? 동두천시가 의뢰한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시가 자체 타당성을 했다. 빚시 수익성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의 접근,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빚시 값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호선, 경원선인데요. 그 노선을 그대로 태워주고 말 그대로 동두천역이 GTX가 다닐 수 있는 승강장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동두천 여기 확보한다 이런 식의 개념의 빚시로 까버리면 해버리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들 게 크게 없다라는 거죠. 맞죠? 뭐 이런 건축비 이런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530억 정도 그거에 비하면 효과는 더 클 거다. 그리고 수요를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 부풀리면 많이 부풀리면 아무래도 이 빚시값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약에 KDI에서 맞죠? KDI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 재정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KDI가 용역을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이러한 빚값이 줄어들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단 자체 타당성 영역의 빚값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균형 발전, 맞죠? 이런 좀 낙후된 곳, 아니면 이렇게 좀 교통이 약간 불모지인 곳에 대한 어떤 지역에 있는 낙후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사업성 확보를 하는 거, 아니면 지역의 균형 발전, 동두천이라는 것이 좀 특수했잖아요. 미군들도 막 빠졌는데 또 미군 부지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군 부지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다 쇠퇴했고, 그게 현재 동두천의 모습인데, 그동안 동두천에서 미군들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고생했던 최전방에서 고생했던 부분들 이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뭐 예타를 면제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오히려 BC 값보다는 저는 더 접근하는 타당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광역교통특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시행령에 보시면 광역교통이라 하면 그러니까 GTX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거리를 좀 그 안에 좀 거리를 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광역교통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시청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에서 반경 40km를 넘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조문이. 그래서 보면 서울시청 중심에 원을 그어보면 동두천이 간당한다 합니다. 또 강남역 중심에서 원을 그려보면 오산까지가 간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행령 상에서는 가능한 광역교통철도, 그러니까 GTX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려면 그 연장을 좀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단서 조항을 좀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 춘천이라든지 아니면 평택 지제역이라든지 여주나 이런 지역, 광주는 상관없겠지만 여주나 이런 지역에서 GTX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좀 바꿔주는 법을 좀 개정해줘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생각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북쪽 상황에서는 어떠냐? 동두천 역은요,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짜보면 될지 안 될지. 워낙 근접해서. 하지만 단순하게 40km 꼽아봤더니 서울시청 중심으로 보산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간당간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생각.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또 뉴스를 보면, 여기가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남쪽을 보는 거예요. 병점과 오산역은 일단은 강남역 중심에서 40km 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상에서는 이게 가능은 한 거죠. 예, 일단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법에 대한 이런 개정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은 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를 따지다 보면 어떤 걸 보겠어요? 지역. 동두천시의 인구가 얼마큼 될 거냐, 그리고 이 역 주변에 있는 단지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지도에도 보시면 산산, 맞죠? 동두천시 인구 10만 안 될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확인 안 해봤지만 살짝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화성 인구가, 여기 화성 병점입니다. 화성 전체가 워낙 범위도 크지만 화성시 자체 인구가 동탄 1, 2 어마어마하죠. 그것 때문에 일단 인구가 85만이에요. 오산도요 한 25만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는 두 개에 대한 인구가 한 100만 전체적으로,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어떤 도시개발, 택지개발, 맞죠? 이러한 또 신도시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쪽과 위쪽의 느낌은 다르고, 단순하게 빚이라는 경제성,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병점이나 오산역 쪽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역들에 대한 검토가 나오고, 지금 법상에서 가능한 걸 따져본다라면, 요 부분은 미리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부 병점과 오산 중심의 가격 상승,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론 동두천도 올랐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동안 가격대를 좀 비교해 보면 상승률 자체는 요 밑쪽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엔 GTX 연장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도 좀 관계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일보입니다. GTX-C 실시협약 연내 미체결 가능성 높다. 의왕역 인덕원역 설치계획 안개 속. 의왕에서는 GTX 의왕역 정차하라, 이런 식의 플랜카드도 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GTX-C 미체결 가능성 높다. 예, 경인일보입니다. 10월 24일 뉴스고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살짝. 연내 체결을 목표로 했던 C노선의 실시 협약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6월 우선 협상자로 추가역 설치에 포함된 인덕원역과, 맞죠? 그 다음에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의왕역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안개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C노선 우선 협상자로 현대 컨소시엄이 지정이 되었는데, 국토부는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12월 안에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역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밀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공사 금액, 기간,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뭐 12월 달에 한다라고 해서 12월에 하라는 법은 없죠. 왜? 이미 우선 협상자가 됐다라고 해서 우선 협상자가 지금 해제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의 현대건설이 부실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뭐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맞죠? 아니면 12월 안에 할 수도 있고요. 뭐 늦었다, 조금 늦는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맥락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속내가 무엇이냐, 과연 대선 주자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 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GTX 신호선 추가역에 대한 부분, 뭐 왕십역은 확정이 됐고요. 뭐 의왕역, 맞죠? 그 다음에 뭐 인덕원역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정이 됐고, 만약에 지금 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안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봤던 병점 오산, 일단은 평택까지는 조금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시행령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를 지금 시기에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인 거지. 만약에 당장 발표하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원역을 가나, 맞죠? 예, 병점이나 오산역을 가나, 그렇게 큰 어떤 시간적 어떤 차이 이런 건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들도 분명 고려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꼭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협상이 되더라도 그 중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들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고마운 일은 삼성역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는 순간 신호선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호선이 삼성역을 간다라는 건 정말 큰 메리트고 혜택이고 정말 해피한 일입니다. 그게 C와 B 노선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결과에 대한 큰 차이를 전 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C노선에 계신 분들, C노선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다닙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가 또 기사화 됐고요. 또 이제 중앙일보에 또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내용이 뭐였냐면 2021년 10월 17일 날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GTX-A 수서 동탄 우선 개통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A 노선, 그 중에 수서 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할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 이제 강 기자님께서 아마 가서 좀 확인을 했다. 뭐 철도 전문 기자시니까요. 그래서 뭐 보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가는 거는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삼성역 또 복합 활성화하려면 빨라야 27년, 늦으면 28년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런 시기를 감안하면 그때까지 운행을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수서부터 동탄까지의 그 구간은 이미 한 70% 정도는 기존에 있는 SRT 노선과 병행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할 게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역 공사하는 거고, 수서역이 지상인데 지하로 연결해주는 그 선로 구간을 공사하는 부분, 맞죠? 그리고 이거를 운행을 하는 게 더 득이 많냐, 아니면 삼성역이 개통하는 시기를 맞춰서 조금 더 끌어서 연장을 하는 게 더 낫냐, 어떤 수요적인 상황들, 아니면 시운전 차원에서 일단, 그리고 이거를 개통을 시켜놔야 그동안 국토부가 얘기했던 GTX에 대한 어떤 면피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23년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개통 안 해버린다, 또 이런 여론에 대한 또 안 좋은 현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수서 동탄 구간 GTX 납품 운전 기간, 시운전 시간을 고민하면 2020년 중반 또는 말에
가능하지 않겠냐 전망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베스트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서 동탄 구간도 24년까지 쉽지 않습니다. 빨라야 25년 정도 우선 부분 개통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위쪽도 공사가 25년까지는 거의 될 수 있어요. 거의 될 수 있는데 삼성역이 만약에 구조물을 얹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조물 상황에서 그 밑에 승강장을, 그러니까 레일을 깔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공사하는 도중에 만약에 위에가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더라면 또 어떤 운행 중에 어떤 진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위에 공사에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실제로 레일을 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위에도 운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지하 6층짜리 복합 환승센터 구조물이 최소한 외곽이 완성돼서 실내 어떤 공간에 대한 공사는 나중에 또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구조물이 안착되고 최소한 기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좀 튼튼해질 때쯤, 그리고 그때 승강장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질 때쯤 운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으면, 물론 동탄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맞죠? 철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SRT 아니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GTX라는 것들이 운행해서 수서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어디론가 간다라는 거, 3호선을 타고 어디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탄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교통에 대한, 철도에 대한 나름대로 또 혀를 하나 뚫어주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갈 수 있는 게 어디죠? 동탄, 용인,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역.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그 숫자만으로도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서역, 지하 수서역에서 연결되는 3호선이나 분당선 타고 서울 어디론가 간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정도 되면, 그래도 그때는 최소한 어떤 국토부가 약간 쪼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위에, 파주에서, 그러니까 운정에서 삼성역에 들어오는 거는, 삼성역이 안 되면 선로가 끊겨요. 그러면은 삼성역 앞까지, 예를 들어서 왕십역까지, 왕십역이 아니죠. 왕십역이 약간 와서 서울역에서 들어오는 구간까지, 서울역에서 바로 오는 거죠. 그 구간까지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서울역이니까요. 서울역 또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그럼 서울역만, 운정에서 서울역만 먼저 들어온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한 2025년에 우선적으로 개통을 하고, 이 부분은 삼성역 상황을 좀 봐보면서 오히려 2017년 빨라야 가능하면 6년도 가능한데, 또 이 삼성역에 대한 상황들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삼성역을 개통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 주어지지 않고, 개통은 한 28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선로로서 여기를 다 이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2026년 이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삼성역을 무정차에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 삼성역은 또 언제 통과할 것이냐, 언제 정차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 결국 요 기사대로 삼성역을 보려면 28년, 그리고 여기를 무정차 통과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26년, 그리고 요 수서역까지 구간은 한 25년,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런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다 구조물을 얹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지하 버스나 이런 것들이 또 다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 안에 또 매설물들이 많고 또 이 안에 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사 내용을 좀만 더 보면 국토부는 맞죠? 수서와 동탄을 우선 개통하고 파주 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거나 맞죠?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에 파주에서 삼성 수서까지 오는 거는 민자죠. 그 다음에 수서동탄은 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1년이 목표였고요. 뭐, 이거는 뭐 사업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용할 때는 좀 그 느낌 별로 없어요. 뭐, 민간으로 개발했든, 재정으로 개발했든, 잘 모릅니다. 그냥 타면 되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뭐,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GTX가 지하철과 유사한 형태, 일반 기차에 대한 이런 자리 배치는 아니라는 거고 지정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인데 좀 다른 구조 형태의 모양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편 B노선은 예탄은 통과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적격성에 연겁 후 탈락했다. 국토부는 그 중에 서울 용산에서 망우 구간 여기는 또 이제 기존 선하고 좀 같이 활용을 되는 거죠. 그 구간을 좀 민간으로 하고 용산까지 인천에서 용산까지는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용산까지는 민간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뭐 다양하게 검토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좀 시간이 끌려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C노선과 D노선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역이고요. 여기 GTX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 파란색 계열 이렇게 한 양의 이제 길이 이렇게 한 양의 모습이고요. 요거를 지금 승강장은 8량을 확보할 것 같고요. 차량은 뭐 8량이 갈 수도 있고 초기에 한 축소로 해서 한 6량만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차량이 이제 얼마큼 몇 편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 뭐 기존에 여기에 이제 아마 이제 요게 보면 뭐 이렇게 차량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앞에랑 또 중간에 있는 거랑 여기는 이제 결국 사람이 타서 이렇게 운행하는 요 차량하고 또 중간 차량은 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양하게 연료는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6량이 갈 수도 있고 8량이 갈 수도 있고 8량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전동차는 160명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8만 곱해도 8 맞죠? 48 120 1280명 그렇죠? 6량만 해도 1000명 1000명에서 1300명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1000명 적어도 1000명 많게는 1300명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획은 아침에 한 5분에서 7.5분 간격, 그렇죠? 7.5분 간격 내외로 보시면 좋겠고요. 출퇴근 때는 평상시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한 120대까지 운행이 된다. 그게 또 GTX 어떤 메리트, 효과, 출퇴근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말고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안개속 제2의 김부선 대나 21년 10월 23일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광고가 엄청 많이 뜨는군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안개속 제2의 경부선 대나 저는 이제 좀 제목을 잘못 뽑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2의 김부선이라도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지금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김부선이라도 시작을 했잖아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요, 5호선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김포 검단 연장 합의 조건, 맞죠? 이런 거 나와요.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김부선 확정에 따른 보완책으로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본 거고요.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지자체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입장이 틀립니다. 합의가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무산 위기감이 커지자 5호선 김포 연장 확장 및 GTX-D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국토부의 입장, 그거는 김포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까지 가는 거, 이 역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장기에서 출발한다, 종합운동장을 간다, 그 다음에 계양역까지도 저는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대장 신도시를 들릴 거냐, 검단을 어디에 정차할 거냐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약간 거짓말, 호프, 막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의 결정은 장기역은 확실, 부천 종합운동장도 확실, 계양역은 인천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에 따른 유력한 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의 변동성, 검단은 멈추겠지만 어딘지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리고 대장은 쓸지 안 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이게 GTX가 역간 거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촘촘하게 쓰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황과 공사비를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 도심 구간은 4km에서 6km 사이, GTX 효과가 좀 극대화되려면 외곽은 한 6에서 8km 정도는 돼야 돼요. 10km? 8km 정도는 돼야 됩니다. 8km. 그래서 그 이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촘촘하게 가면 뭐 속도 냈다가 멈춰, 속도 냈다가 멈췄다. GTX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성남, 용인, 수서 봐보세요. 이 정도 역간 거리는 대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쓰면 의미는, 여기는 서울 도심 구간이잖아요. 하차를 하고 싶은 니즈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외곽에서는 그렇게 가면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장이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겠고, 검단 장기 계양은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D 노선이 이제 1년 된 사업입니다. 다른 게 벌써 다 10년 된 사업에 비하면, 10년, 15년 된 사업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예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에 좀 충실해서 보면 5호선 연장 검토는 GTX D에 따른 교통대책 보완 조치로 열렸다라고 보는 거고, 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5호선 차량기지 옆에 있는 방화역에서 검단을 거쳐서, 그렇죠? 검단을 거쳐서 양촌까지 24km 구간을 5호선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했었다. 그래서 GTX D노선이 처음에는 뭐 서울, 강남 중심을 통과했다가 하남으로 연결되는 걸 검토했다가 뭐 인천시도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흐지부지 됐고, 국토부의 입장은 일단은 부천에서 내려서 B노선을 공유하면 어떠냐, 그리고 용산까지 가는 건 어떠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포, 그 다음에 부천에서 김부선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5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를 전제로 한다라는 건 서울시와 김포와 인천의 입장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시 입장은 차원이 다르다. 서울시는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가 쉽지 않고, 그래서 5호선 연장이 어렵다, 그렇게 본 거고요. 다음 서부 연장에 대한 추진 불가 입장을 서울시 의회가 일부 드러냈다. 그렇죠? 사전 타당성에서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포나 검단, 그렇죠? 이런 김포나 인천 이런 데는 5호선 연장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고, 지역구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3자 합의를 거쳐야 된다. 국토부는 너희들끼리 결정해라. 합의되면 고민해 볼게. 그 얘기인 거예요. 서울시 방화역 차량기지에 또 건폐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옮기면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이거 서울시 문제니까요. 차량기지를 이전해주고, 건폐장도 이전해주고, 반대로 그거를 들고 가는 인천시나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맞죠? 차량기지와 함께 건폐장이 인천 또는 김포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뭐 차량기지는 어차피 끝으로 가야 되니까 맞죠? 김포로 가고 맞죠? 이제 건폐장은 또 이천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식의 또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 조건과 주민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과연 어떤 게 더 클 거냐, 이런 게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 차량기지 이전과 건폐장 이전한다. 또 이거를 이전을 받는 그 차량기지 이전 부지 근처나 건폐장 이전 부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실익도 분명 뻔한데, 또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그분들과의 생각은 분명 다를 건데,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나오고서는 지자체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선 연장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하겠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새 지자체장이 모여서 사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하는 과정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고요. 그때 했던 데인데 또 그러니까 지자체가 또 바뀌어요. 지자체장이. 그러면 또 다시 원점 검토 이런 식의 또 상황이 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접근보다는 오히려 그냥 GTX를 끝까지 서울과 하남으로 추진하는 그게 더 빠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크고요. 여러 가지 희망하고 있다. 결국 국토부는 빠져나가는 거죠. 지자체 합의 없이 5호선 연장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고 말겠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경북선 김천인데요. 여기 경북선 위쪽으로 보면 중부 내륙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게 끝인 것 같으니까 쭉 위에서 보면 어디죠? 부발에서 충주, 문경에서 김천, 그렇죠? 그다음 김천에서 이 거제까지.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중앙선과,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선, 그다음에 경부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중부 내륙선. 그런데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단선. 요게 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딴 데는 그래 알겠어. 진주역 서야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정거장 5 정도 되는 지역. 여기에 결국 이제는요, 새로운 노선이 깔리면 다 KTX가 멈추는 겁니다. 전동차가 가지 않는 한 다 KTX 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현재 여기는 여수고 여기는 거제죠.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놓겠다, 이제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까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혹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좀 봐주시고요. 지금 링크가 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서해선 KTX 링크고요. 요게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얘기가 나온 거니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남부 내륙 고속철도 또 보셔야 되니까요. 부산일보 걸어보겠습니다. 요 기사 같지요? 요 기사 같습니다. 이건 조금 옛날 것 같고요. 한번 다른 걸 보겠습니다.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이게 잠시 남부 내륙 KTX 거제역으로 해볼까요? 뉴스에서 부산일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또 이거 보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글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일부 약간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KTX 거제역이 당초 예타 때 그러니까 당초에 검토할 때 그 역하고 지금 새롭게 대안 검토한 역의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따라서 자기네 지역으로 여기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상문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이제 기사화돼서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좀 여기 살짝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로만 오늘 좀 보시고요. 또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드려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부 내륙 고속철도, 남부 내륙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이슈로서 기사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전 국토는 다 KTX가 쓴다. 그리고 수도권은 GTX다. 그리고 광역 단위는 전동차가 들어가는 어떤 광역철도, 광역전철의 개념이 들어간다. 그런 식의, 그리고 서울 아니면 그 각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 있는 순환 도시철도 이런 것들을 계획주고 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철도가 갖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방송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 제가 뭐 딴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 위클리 교통만 들으셔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교통에 대한 얘기 다 이렇게 써머리하고,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뭐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들을 조금 전해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1시간 넘게 좀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길게 좀 가는 거는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달 좀 보름 정도 이제 지났고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나중에 좀 이제 말 그대로 구독자도 좀 채워지고, 제가 이게 좀 전체적인 시청도 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뭔가 시간적 여력이나 좀 인원적 여력이 되어지면 그때 이쁘게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맞죠? 저도 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여러분께서 많이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좀 장시간에 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운전 중에 그냥 틀어놓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흘려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꾸준히 하겠다. 꾸준히 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겠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정보, 그리고 또 인사이트, 그리고 재미,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이 방송에서 다 하겠다. 그리고 인원이 차면 또 전문가도 모시고 또 즐거운 뭐 이런 뭐 먹방 아니면 퀴즈쇼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 당초 처음에 제가 기획했던 내용들이 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즐겁게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10월 넷째 주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